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30년 동안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순례네 손맛이라는 간판을 달고 말이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 진우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가게도 덩달아 손님이 많아졌어요. 된장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가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우린 멸치 국물로 끓인 된장찌개는 단골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였어요. 작은 가게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눈 비비며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준비했죠. 양파를 썰며 눈물이 났지만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어요. 김치를 썰고 콩나물을 무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순례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단골 김할아버지가 늘 그렇듯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분은 벌써 10년째 매일 아침 여기서 아침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 저와는 서로 안쓰러워하는 사이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특히 맛있게 끓었어요. 저는 방금 꺼낸 시원한 김치, 뚝배기에 끓는 된장찌개를 상위에 올려드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맛있다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잘 지내나? 김할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놓으시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개인전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림 그리는 일이 만만치 않나 봐요. 아, 그래요? 예술가는 역시 다르네. 우리 순례 씨는 좋은 며느리 만났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12년 전 진우가 미경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화가라는 직업도 멋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옥마을 구경 온 관광객들과 근처 직장인들로 가게가 북적였어요. 6개 테이블이 모두 차고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며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보람을 느꼈거든요.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추가요.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이런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고 한산해진 가게의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에 쓰던 밝고 다정한 톤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직 테이블 2곳에 손님들이 남아 있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왔구나. 점심은 먹었니? 된장찌개 끓여줄까?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불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손님들께 잠시 실례한다고 말씀드리고 미경이와 함께 부엌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미경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둘러대거나 인사치레 하나 없이 바로 돈 이야기였어요. 순간 손에 쥔 수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제 개인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갤러리 대관비부터 작품 액자, 홍보비까지 수백만 원이 필요해요. 어머니 돈 숨겨둔 거 있죠?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친딸처럼 여기며 살아온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를 의심하는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미경아, 나는 숨긴 돈 같은 건 없다. 가게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거 너도 알잖니?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라고는 진우 결혼할 때 도움 준 것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말 빠듯하게 살아왔어요. 정말 그래요?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 정말 없다고요? 미경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친딸처럼 아끼며 살아온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경아, 정말이야. 통장이라도 보여줄까? 그럼 은행에 묻어둔 적금이나 다른 통장은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돈을 한 푼도 안 모아뒀을 리가 없잖아요. 그 눈빛은 이미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었다. 미경이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범죄자 대하듯 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손님들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창피했고요. 요즘 개인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손님들을 의식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저 급해요. 다음 주가 개인전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이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성격도 변한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가 또 작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요즘 개인전 준비 때문에 집안이 온통 어수선했거든요. 거실 한쪽은 캔버스와 물감, 붓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경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낮에 가게에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가족 간에 생긴 일이니까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미경이가 부엌 일도 도와주고 시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싶다며 따라다녔는데 말이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부터 개인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성공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돈 이야기도 자주 하고 집안 형편을 걱정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던 찰나에 국물이 끓어넘치는 바람에
제가 당황해서 냄비를 들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싱크대 옆 쟁반에 담아둔 미경이의 스케치북 위로 쏟아진 거예요. 스케치북이 젖으면서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저는 급히 행주로 국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케치북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개인전을 앞두고 중요한 자료였을 텐데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실수였어. 금방 말려주면 괜찮을 거야. 저는 당황해서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감이 번져서 그림들이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실수요? 이게 실수라고요? 미경이는 젖은 스케치북을 제 손에서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집안이 떠나갈 듯 했어요. 이거 개인전 작품 스케치였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새 스케치북 사줄게. 아니면 다시 그려줄 수도. 다시 그려준다고요? 어머니가 그림을 그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갑자기 저를 확 밀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찬장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갈비뼈 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아, 숨이 막힐 듯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68살 몸이 견디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아팠어요. 엄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저와 서 있는 미경이를 번갈아 봤어요. 급히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셨어요? 어머니가 제 작품 스케치를 다 망쳐놨어요. 국물을 쏟아서.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젖은 스케치북을 들어 보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미경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갈비뼈 부근이 찌릿찌릿 아프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진우야, 병원 너무 아파. 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그제야 진우가 제 상태를 제대로 봤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식은땀도 흐르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환자분, 혹시 누군가가 밀거나 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런 골절은 보통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밀어서 다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족 간의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도 창피했고 무엇보다 미경이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냥 실수로 넘어졌어요. 부엌에서 미끄러져서.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살짝 쥐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비뼈가 아물 때까지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병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다친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망친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식사 여기 놔드릴게요. 미경이는 제 방문 앞에 쟁반을 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프면 죽이라도 끓여서 방까지 가져다 주곤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찬밥과 김치, 그리고 물 한 컵이 전부였어요. 국물 하나 없는 메마른 식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경이는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툭 던지고 곧장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진우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원래도 건설회사 일로 바빴지만 요즘은 아예 집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갈비뼈가 아직 아픈 저를 보며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진우야, 금방 나을 거야. 그런데 미경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양원이라고? 왜?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다고 이번에도 낙상 사고가 있었고, 진우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미경이가 시킨 말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우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어. 하지만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미경이 말로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깜빡깜빡 한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야 요양원에 보낼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진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아직 멀쩡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우의 말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경이가 아들을 완전히 설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절친한 친구 화정이가 찾아왔습니다. 화정이는 옆 동네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30년 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남편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비슷해서 더욱 각별한 사이였어요. 술래야, 며칠째 가게에 안 나오길래 걱정돼서 왔어. 화정이는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많이 야윈 모습을 보고 말이죠. 뺨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화정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다정한 말이었거든요. 화정아, 나 큰일 났어. 저는 화정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미경이에게 밀려 다친 일,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화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하다니. 화정이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제 팔을 살살 어루만져 줬어요. 쉿, 작게 말해. 들으면 안 돼. 저는 화정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화정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서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술래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우리 집이라도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화정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요양원에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에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서글펐지만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는 없었어요. 새벽 5시 화정이가 조용히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30년 살던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아직 불이 꺼진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정이의 한복점은 한옥마을 입구 쪽에 있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은 한복점, 2층은 화정이가 혼자 사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2층 작은 방 하나를 얻게 됐어요. 일단 여기서 좀 쉬어. 몸도 추스르고. 화정이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갈비뼈가 아픈 것도 있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정아, 고마워. 뭘 고맙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화정이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서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화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갈비뼈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요. 도서관에서 잡지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화정이가 미술 전문 잡지를 가져와서 같이 보자고 했어요. 평소에는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미경이 때문에 궁금해졌거든요. 술래야, 이것 봐. 요즘 화가들 그림이 참 예쁘네. 화정이가 잡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따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그림이 보였어요. 미경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작품이 실려 있었거든요. 화정아, 이거 봐. 저는 놀라서 화정이를 불렀습니다. 1990년대에 활동했던 어떤 화가의 작품이었는데 미경이가 그린 그림과 거의 똑같았어요. 이거 미경이가 그린 그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다른 화가 작품이래. 화정이도 신기하다는 듯 잡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미경이가 다른 사람 그림을 따라 그린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설마.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의 개인전 포스터에서 본 다른 작품들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화정이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화정이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게 다행이었어요. 미경이의 작품들을 하나씩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기존 화가들의 작품과 유사했어요. 구도나 색감을 조금씩 바꿨을 뿐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표절이잖아. 화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미경이가 재능 있는 화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작품을 베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술래야, 이걸로 뭘 할 거야? 화정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경이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정이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의 표절 의혹을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화정이는 컴퓨터로 미술 관련 사이트들을 뒤지고 저는 도서관에서 미술 서적들을 찾아봤어요. 술래야, 이것 좀 봐. 화정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미경이의 또 다른 작품과 똑같은 그림이 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여러 화가들 작품을 베껴왔다니. 저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미경이가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능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쓴 건지 아니면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주 지역 문화를 담당하는 이 기자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화정이가 전화번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미술 전시회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 기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경이의 표절 의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이 기자가 화정이의 한복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표절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작들과 미경이 작품들을 비교해 보니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이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화정이가 옆에서 용기를 주는 눈빛을 보내자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미경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기자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동안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진단서도 보여드렸고 요양원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이건 단순한 표절 문제가 아니네요. 노인 학대까지. 이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일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이 기자는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경이의 과거 작품들을 더 찾아보고 갤러리 관장과도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갤러리 쪽에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갤러리 관장님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일주일 후 저는 이 기자와 함께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갤러리 관장님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도 완전히 속은 거네요. 갤러리 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미경이가 제출한 이력서와 작품 설명서들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전을 중단해야 할까요? 갤러리 관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관장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정이가 물었습니다. 술래야, 후회 안 해?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경이에게 당한 억울함보다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속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이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기사가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개인전을 사흘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사 발행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경 씨의 후원업체나 스폰서 명단을 아시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화정아, 너 혹시 알아? 화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복점을 하다 보니 지역 예술가들과 연결된 업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미경이가 몇 군데 업체에서 후원받는다고 자랑했던 기억이나 호텔이랑 백화점, 그리고 건설회사였나?
이 기자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업체들에 먼저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서 피해를 줄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 저는 이 기자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갤러리 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미경 씨가 갤러리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무슨 일이세요? 후원업체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안미경 씨가 우리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갤러리 관장님 말로는 미경이가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 일이라는 걸 알까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이가 제가 한 일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미경이가 화정이의 한복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정이가 먼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죠?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화정이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왜 후원을 취소당해야 하는지 어머니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분명히 어머니가 뭔가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미경이는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맞아, 내가 했어. 제 말에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요? 네가 다른 사람 그림을 베껴서 전시회를 연다는 걸 알렸지. 미경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표절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 이 기자한테 물어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 제가 이 기자 이름을 언급하자 미경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기자까지 개입된 걸 그제야 알았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그냥 실수로. 실수? 나를 밀어서 갈비뼈를 부러뜨린 게 실수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실수고? 미경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그렇다고 제 인생을 망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내 자신이야. 거짓말과 폭력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경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미경아. 제가 부르자 미경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해. 하지만 미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요. 화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잘했어, 순례야. 정말 잘한 걸까? 당연하지. 네가 참고만 있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 기자의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전주 신진 화가 표절 의혹, 시어머니 학대까지 드러나. 화정이가 신문을 사와서 함께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미경이의 작품들과 원작들을 나란히 비교해 놓은 사진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술래야, 이거 봐. 인터넷에도 올라왔어. 화정이가 컴퓨터를 켜서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기사에는 더 많은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도 벌써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경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같은 말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갤러리 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할머니, 전시회를 완전히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미경 씨가 아침 일찍 와서 작품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갤러리 관장님 말로는 미경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작품들만 챙겨갔다고 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 갤러리에서 공식 사과문을 내기로 했어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저희 책임도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관장님도 피해자세요. 정오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거든요. 요즘 표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있었나 봐요. 화가 표절 논란과 함께 시어머니 학대 의혹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기자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추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필요한 건 이미 다 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화정이의 한복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의심한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미경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진우야, 고마운데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제 대답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제 미경이도 없는데.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다. 진우가 돌아간 후 화정이가 말했어요. 진우도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아니야.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우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며칠 후 미경이의 후속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니던 미술학원에서도 해고됐고 다른 전시 계획들도 모두 취소됐다고 했어요. 예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거였습니다.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표절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상담 전화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옥마을 쪽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이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직접 선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화정이와 함께 한복점 2층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술래야, 오늘 손님이 또 너 찾아왔어. 화정이가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어요. 요즘 간혹 제게 상담을 받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대부분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중년 여성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인데? 50대 여자분인데 남편한테 맞고 산다고 하시더라. 저는 즉시 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일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한복점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상담 공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는 천천히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화정이 같은 친구가 있었고 이 기자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를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후에는 술래네 손맛에 가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아두었는데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화정이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1층은 한복점, 2층은 식당으로 만들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한복 체험과 전통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거였어요. 술래야, 이 메뉴는 어때? 화정이가 손으로 쓴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할머니의 손맛 정식, 전통 한정식, 계절 밑반찬 같은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지는 말자. 알았어.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돈보다 보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에는 이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이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상담받으러 온 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전주시청에서 열린 노인 학대 예방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복지사들, 상담사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밤 화정이와 함께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술래야, 후회 안 해? 화정이가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안 해.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래, 나도 그래. 네가 참 많이 변했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칠 후 진우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됐다. 네가 행복하게 살면 돼.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우의 얼굴에 예전의 밝은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단장한 술래의 손맛을 열 예정이었어요. 화정이와 함께 준비한 메뉴들을 시험해 보느라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한옥마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저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12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화정이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었고 이 기자님처럼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화정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분들이 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